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 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귀를 사로잡을 특별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부터 시작되는 소설 속 세계로 함께 떠나보세요. 소설이 들려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와 감정의 흐름을 생동감 있는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알림을 켜두면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마을의 바람은 언제나 느리게 불었다. 그러나 그 바람이 유난히 한쪽 집안만 맴돌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 이상 자연이 아니었다. 아내는 점점 차가워지는 시선을 느끼기 시작했다. 장을 보러 나가면 상인들이 건네는 말이 모호하게 끊기고 길을 걷다 마주친 동네 아주머니들은 말없이 그녀를 훑어보고 고개를 돌렸다. 이상했다. 정작 자신에게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으면서 마치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것도 단지 자신만이 아닌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도. 어느 날 동네 우체국 앞에서 시어머니가 멍하니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손엔 편지 봉투 하나를 꼭 쥐고 있었고 눈동자는 누군가를 따라가듯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가 아내를 발견하자마자 얼른 시선을 돌리며 웃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도무지 진심처럼 보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부엌에서 나란히 앉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조용히 김치를 담그고 있었지만 손놀림은 무겁고 어딘가 조심스러웠다. 마치 들키지 않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 같았다. 그날 저녁 아내는 남편에게 물었다. 혹시 요즘 무슨 소문 돌아요? 남편은 반응하지 않다가 짧게 고개를 저었다. 귀찮게 왜 그런 걸 신경 써, 단 한마디. 그 한마디가 오히려 그녀를 더 깊은 불안으로 밀어넣었다. 다음 날 마을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들리는 속삭임이 그녀의 귀에 꽂혔다. 시누이라며 젊은 남자랑 그저께도 같이 있는 거 봤다더라. 아니야. 이번엔 시어머니래. 집에 낯선 남자가 드나든다던데. 그 순간 아내는 발걸음을 멈췄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거짓이었다. 시어머니는 집 밖을 나가는 일도 드물었고 시누이는 며칠째 집안에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다. 누가 왜 이런 말을 퍼뜨리는 걸까? 그녀는 마을 커뮤니티를 뒤져보기 시작했다. 익명의 글들이 시댁을 향해 날카로운 화살을 꽂고 있었다. 그 집 이상해요. 젊은 남자들 출입 잦고 시어머니 낮에도 나가고 밤에도 나가요. 어디 다니는 걸까요? 익명의 이름들, 익명의 시간들. 그러나 하나같이 의도적이고 치밀하게 조작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게시물 아래에 특정한 계정 하나가 반복적으로 진짜임이라는 댓글을 달고 있었다. 아내는 그 계정을 저장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시댁 식구들을 공격하고 있다. 그것도 너무나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다는 예감. 그리고 그 예감은 불길하게도 곧 현실이 될 것이다. 집안의 공기는 하루하루 무거워졌다. 시어머니는 아침에 눈을 뜨면 우선 커튼부터 닫았고 시누이는 점점 말수가 줄었다. 이전엔 다 같이 웃으며 드라마를 보던 거실이 지금은 텅 빈 채였다. TV는 켜지지 않았고 식구들은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다. 아내는 그 속에서 묵묵히 식사를 준비하고 빨래를 널고 쌓이는 먼지를 닦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지워지지 않는 것은 그 시선이었다. 마을 사람들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기묘한 기색. 분명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소문인데도 피해자는 변명할 수 없다는 듯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 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외출을 자주 거절했고 시누이는 취업 면접 날짜를 미루겠다고 했다. 마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려는 사람들처럼 아내는 조심스럽게 다시 남편에게 말을 꺼냈다. 당신 진짜 모르는 거야? 남편은 휴대폰에서 눈도 떼지 않은 차에 대답했다. 별일 아니라고 했잖아. 소문은 그냥 소문일 뿐이야.
당신 가족이 고개도 못 들고 살고 있는데 그게 별일이야? 그만 좀 하자.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말고. 대화는 더 이어지지 않았다. 침묵만 남았다. 남편은 다시 휴대폰을 내려다봤고 아내는 주방으로 돌아가 싱크대에 손을 얹었다. 수전에서 똑똑 떨어지는 물소리가 이상하게 쓸쓸하게 울렸다. 밤이 되면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혼자 앉아있는 일이 많아졌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아내가 불을 켜주면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웃었다. 괜찮아.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 그 생각이라는 말에 너무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지만 아내는 묻지 않았다. 아니, 묻지 못했다. 다음 날 신우이는 아내에게 말을 건넸다. 언니, 나 여기서 나가야 할까 봐요. 왜? 이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누군가가 뭐라고 해요.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정말 아무 짓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억울한 것이다. 그런데도 도망쳐야 한다는 상황이 얼마나 절망스러운가. 아내는 무언가가 점점 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 집이, 이 가족이 어딘가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그 이유가 단순히 바깥에서 퍼진 소문 때문일까?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보다 더 가까운 누군가가 이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훨씬 늦게 귀가했다. 술 냄새가 심했고 샤워도 하지 않은 채 침대로 쓰러졌다. 아내는 침묵 속에서 그의 코트를 정리하다가 주머니에서 낯선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다. 모텔 2인 3시간. 그 순간 머리가 쨍하게 울렸다. 피가 얼굴로 몰리고 손끝이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모든 퍼즐이 갑자기 맞춰지는 듯했다. 소문은 만들어진 것이었다. 누군가의 의도로, 그리고 그 누군가는 지금 이 집안에 가장 가까운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다. 아내는 그 영수증을 쥔 채 가만히 침대에 앉았다. 이제 모든 것을 밝혀야 했다. 조용하고 치밀하게, 그리고 되갚아 주어야 했다. 아내는 눈을 감고 잠든 남편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한때 사랑했던 얼굴. 그러나 이제는 낯선 냄새와 거짓된 시간으로 얼룩진 남자의 얼굴이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그녀는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불을 켜지 않고 핸드폰을 꺼내들었다. 남편의 습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아내였다. 그는 잠들기 전 습관처럼 휴대폰을 소파나 식탁 위에 두지 않는다. 항상 머리맡 침대 선반 위에 충전기를 꽂은 채 놓아두었다. 그리고 아내가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기에 비밀번호조차 바꾸지 않았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켰다. 먼저 메시지 앱을 열었다. 예상대로였다. 익숙지 않은 번호로 수많은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고 저장된 이름은 단순한 이니셜이었다. 오늘 하루도 너무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제처럼 안아준 거 또 해줘요. 당신이 없으면 난 어떻게 살지 몰라. 아내는 스크롤을 멈추지 않았다. 사진도 있었다. 회사 사무실처럼 보이는 곳에서 찍은 셀카, 함께 찍은 음식 사진, 모텔로 보이는 침대 위에서 찍은 남편의 옆모습까지. 익숙한 손, 익숙한 옷. 그러나 전혀 몰랐던 시간들이었다. 그녀는 메신저 프로필을 눌러 상대의 사진을 확인했다. 단정한 단발머리에 또렷한 이목구비, 회사 명찰을 달고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였다. 남편의 회사 사람들이 착하고 싹싹하다고 자주 언급하던 그 직원이었다. 아내는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한 채 통화 기록, 예약 문자, 은행 이체 내역까지 훑었다. 남편은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과 몸을 모두 그 여자에게 주고 있었다. 두 사람은 생일, 기념일, 출장까지 공유했고 서로의 집 주소까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약된 문자 메시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당신 아내,
곧 포기하게 될 거야. 내가 잘 처리할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아내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 철저히 계획된 배신이었다. 가정을 파괴하려는 음모.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향한 마을의 악의적 소문들. 그것은 아내가 자발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조용히 제자리에 돌려놓고 침실 문을 닫았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눈물이 날 법도 했지만 나오지 않았다. 분노와 몸열감이 그 자리를 메웠다. 다음 날 남편은 언제나처럼 아무렇지 않게 출근 준비를 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침상도 평소처럼 차렸고 남편이 나간 뒤에는 빈 방을 정리했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들키지 않았다고 믿고 있다. 아내는 남편이 나간 뒤 책상에 앉았다. 그리고 노트북을 켜고 한 줄을 써내려갔다. 사람을 망가뜨리는 건 칼이 아니라 거짓과 침묵이다. 나는 그 두 가지를 남김없이 되돌려 줄 것이다. 이제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모든 증거는 확보됐다. 그리고 아내는 이 판을 끝까지 끌고 갈 각오가 되어 있었다. 아내는 침착하게 다음을 준비했다. 소문은 어딘가에서 만들어졌고 누군가는 그걸 유포했다. 이 집안을 흔들기 위해,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 아내는 먼저 마을 커뮤니티 사이트부터 들여다보았다. 익명 게시판, 생활정보란, 자유수다방. 예상대로였다. 시댁, 식구들을 겨냥한 비난성 글들이 수십 개에 달했다. 대부분의 글은 특정한 시간대를 기준으로 올라와 있었고 몇몇 글에는 같은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 집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젊은 남자 드나드는 거 봤다니까요. 이 정도면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무작위로 올린 듯하지만 흔적은 남아 있었다. 아내는 IP 추적이 가능한 사이트 관리자에게 협조 요청을 넣고 동시에 해당 게시글들에 달린 댓글들을 하나하나 분석했다. 유독 눈에 띄는 계정 하나가 있었다. 댓글만 달지만 꾸준히 같은 패턴을 유지하는, 그리고 특정 게시글엔 빠짐없이 맞다, 나도 봤어요 라는 글을 올리는 계정이었다. 아내는 그 계정이 사용하는 아이디 일부를 검색해 다른 사이트에서의 활동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다. 남편의 내연녀가 회사 야유회에서 찍힌 단체 사진. 문제의 계정은 그 사진에 "우리 팀 최고라는 댓글을 달고 있었다. 아내는 화면을 응시했다. 심장이 서늘해졌다. 소문은 남편과 내연녀가 퍼뜨린 것이었다. 그들은 사람들의 눈을 시댁 쪽으로 돌려놓고 아내가 스스로 이혼을 원하게 만들 계획이었다. 시어머니는 마을에서 평판이 좋았고 시누이는 젊고 단정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비난은 역으로 아내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것이며 결국 스스로 가족을 정리하도록 유도하려는 계략이었다. 아내는 자신도 모르게 책상을 주먹으로 쳤다. 그 순간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시어머니가 얼굴을 내밀었다.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그냥 자료 좀 보다 화가 나서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방문을 닫았다. 그녀의 어깨가 유난히 좁아 보였다. 이 집안의 어른으로 비난을 감당하느라 어깨가 점점 움츠러들고 있었다. 아내는 그 모습이 견딜 수 없이 아팠다. 그래서 더욱 결심하게 되었다. 이 계략을 무너뜨리겠다고, 눈물로 끝나게 두지 않겠다고.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가족을 향한 계획적 공격이었다. 그날 밤 남편은 늦게 들어왔다.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눕자마자 아내에게 물었다.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이젠 신경 쓰는 거 그만두기로 했어요. 잘했네. 괜히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 남편은 등을 돌리고 금세 잠들었다. 그러나 아내는 잠들지 않았다. 눈을 감은 채 머릿속을 정리했다. 이제는 방역할 차례였다. 그들에게 가장 아픈 방식으로, 가장 치명적인 진실로
그날은 평소와 조금 달랐다. 남편이 아침부터 핸드폰을 놓지 않았고 급하게 외출 준비를 했다. 넥타이를 2번이나 다시 매고 거울 앞에서 유난히 오랜 시간을 보냈다. 향수도 뿌리지 않던 남자가 옷에 은은한 냄새까지 남겼다. 아내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물었다. 오늘 회사 행사 있어? 남편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점심 약속 좀 있어서. 그 말을 끝으로 현관문이 닫혔다. 아내는 조용히 거실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다. 오래전 남편의 차량에 몰래 설치해 두었던 GPS 어플을 확인했고 그는 마을 외곽 쪽 카페로 향하고 있었다. 아내는 조용히 그 뒤를 따라 나섰다. 자동차로 20분, 마을 경계를 벗어난 조용한 카페. 한적한 평일 낮, 사람은 거의 없었다. 유리창 너머로 남편이 먼저 도착해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리고 5분쯤 뒤 익숙한 여자가 나타났다. 단발머리, 연한 핑크 립스틱, 회사 명찰을 가방에 단 채 밝은 표정으로 다가갔다. 남편은 그 여자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둘은 눈을 맞추며 웃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해 보였다. 아내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 조용히 문을 열고 내렸다. 심장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고동쳤다. 그녀는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남편과 내연녀는 고개를 돌리는 순간 일제히 굳어졌다. 아내는 조용히 말했다. 계속 그렇게 앉아. 나 얘기만 할 거야. 내연녀는 얼어붙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아내는 한 손을 들어 막았다. 앉으세요. 그렇게 불쾌할 것도 없잖아요. 2분, 남의 가정 하나 무너뜨릴 만큼 가까운 사이인데.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려야 할 이유도 변명할 자신도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아내는 그들 앞에 앉았다. 가방에서 조용히 서류 한 뭉치를 꺼냈다. 호텔 영수증, 문자 캡처, SNS 댓글 분석 자료, 그리고 커뮤니티, 계정 관련 IP 추적 요청서 복사본까지. 이 정도면 나 혼자 미쳐서 날뛰는 거 아니죠? 내연녀는 입술을 깨물었고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나는 그냥 우리 가족이 왜 망가지는지 알고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왜 마을을 피하는지, 시누이가 왜 방에서 안 나오는지. 아내는 서류를 한 장씩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당신들이 만든 소문 때문에 이 가족은 벌벌 떨었어. 정작 바람 피운 사람은 당신들이면서.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난 이제부터 움직일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카페 문을 나섰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울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불꽃이 피어올랐다. 이제 그녀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다음은 진짜 정체를 파헤치는 일. 그 여자의 뿌리를, 그리고 그들이 절대 상상하지 못한 진실을 마주하게 할 시간이었다. 아내는 더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녀는 남편과 그 여자의 모든 기록을 정리했고 이쯤 되면 바닥까지 파보자는 심정으로 내연녀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처음은 단순한 주소 검색이었다. 그녀가 사는 아파트, 단지 세대 정보, 등기부 등본. 이후에는 그녀의 어머니, 외삼촌, 사촌들까지 관련된 이름들을 모두 정리했다. 인터넷에 흩어진 졸업사진, 지역신문 인터뷰, 동창회 명단까지 수집했다. 그리고 그중 하나, 오래전 교직에 몸담았던 여성의 이름이 그녀의 눈을 멈추게 했다. 중학교 교사 이모 씨, 당시 실종된 여동생 찾는다는 방송 출연 아내는 화면을 확대해 기사 내용을 읽었다. 1984년 언니와의 갈등 후 가출한 여동생을 찾고 있다. 생사만이라도 알고 싶다. 그 이름, 그 얼굴, 낡은 흑백 사진. 어딘가 익숙했다. 그 순간 아내의 머릿속에서 기억의 파편이 폭발했다. 시어머니의 오래된 앨범 속 눈물로 이야기했던 여동생의 사진. 닮아 있었다. 너무도 닮아 있었다.
아내는 사진을 인쇄해 시어머니에게 가져갔다. 어머님, 혹시 이 사람 기억나세요? 시어머니는 사진을 보는 순간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숨이 가빠지고 눈물은 순식간에 흘러내렸다. 은정이야, 내 동생이야. 무너진 목소리, 떨리는 어깨. 아내는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천천히 이야기했다. 그 여자가 그 동생의 딸이에요.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다. 목이 메이고 온몸이 굳었다.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아내는 밤새 그 혈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대조했고 정황은 분명했다. 남편과 그 여자는 사촌지간이었다. 그리고 임신 12주 내연녀의 블로그에 남겨진 산부인과 방문 후기, 초음파 사진, 곧 아기와 만나요라는 해시태그까지. 아내는 다시 한번 모든 걸 확인했다. 충격이 너무 컸지만 이 정도면 남편에게, 그 여자에게, 그리고 그들의 죄에 걸맞은 폭로를 준비할 수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가장 치명적인 방식으로 이 비극을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주겠다고. 그리고 마침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남편의 이름으로 정성스럽게 편지를 썼다. 당신과의 미래를 상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정식으로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어머님을 모시고 상견례 자리를 마련하고 싶어요. 그녀는 꽃집에서 분홍 장미와 하얀 백합을 골라 정성스럽게 포장해 내연녀에게 편지와 함께 택배로 보냈다. 상견례 장소는 시내 한 호텔. 날짜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3시.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날 그녀는 당당히 그 자리에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을 들려줄 것이다. 택배는 금요일 오전 내연녀의 아파트 앞으로 도착했다. 아내는 조용히 추적 앱으로 그 여자의 수령 여부를 확인했다. 배송 완료, 수취인 서명까지 저장되었다. 그날 밤 남편은 식사 자리에서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다. 아내는 그가 점점 불안해지는 것을 눈치챘다. 그는 누가 보냈는가를 몰라 불안해했고 내연녀는 그에게 자신이 받은 꽃과 편지 사진을 보냈을 것이다. 무슨 일 있어요? 아내는 식탁에 밥을 놓으며 묻자 남편은 대충 웃으며 말했다. 아니야. 그냥 회사 쪽에서 뭐가 꼬였어. 그 거짓말은 얇았고 눈빛은 흐트러져 있었다. 토요일 아침 아내는 호텔에 전화를 걸어 다시 한번 예약을 확인했다. 상견례라며 정중하게 요청했던 단독 룸은 그대로 준비되어 있었고 그녀는 혹시라도 남편이 그 자리에 먼저 들어오지 못하도록 퇴원 타이밍까지 조정해 두었다. 서류는 모두 준비했다. 내연녀의 병원 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시어머니의 옛 사진, 그리고 그들이 퍼뜨린 거짓 소문의 증거들. 하지만 이번엔 그 진실들을 바로 꺼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스스로 안심하고 스스로 무너지게 해야 했다. 일요일이 다가왔다. 아내는 거울 앞에 섰다. 담담한 얼굴, 단정한 옷차림. 더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만든 이 무대에서 마지막 역할을 연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 그들이 스스로 칼날 위에 올라설 차례였다. 꽃과 편지는 시작일 뿐이었다. 진짜 복수는 다음 장에 펼쳐질 진실 속에서 서서히 무너질 것이다. 일요일 오후 호텔 3층 플로렌스 룸. 햇살이 유리창을 따라 길게 들어와 바닥을 비췄고 고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테이블 위 물자는 투명하게 반짝였다. 직원이 테이블볼을 정돈하고 나가자 아내는 조용히 안쪽 자리에 앉았다. 예상보다 이른 도착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일부러 먼저 와 있어야 했다. 이 무대는 자신이 설계한 것이니까. 잠시 후 문이 열렸다. 분홍 블라우스를 입은 내연녀와 단정한 검정 정장의 여성이 함께 들어왔다. 내연녀는 긴장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룸 안을 둘러보다가 자리에 앉아있는 여인을 보곤 그대로 굳어섰다. 왜 여기에?
그녀는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 그 곁에 여인이 말했다. 누구야? 인사. 아내? 당황한 내연녀는 아내를 응시하며 한 발 물러났다. 엄마, 저 사람, 그 사람이야. 뭐가? 그 사람 아내. 짧은 정적이 흘렀다. 아내는 조용히 일어섰다. 이 자리는 제가 마련했습니다. 그녀는 차분히 말을 이어갔다. 당신 딸이 받은 꽃과 편지, 모두 제가 보낸 겁니다. 남편인 척하면서요. 내연녀의 어머니는 이해하지 못한 듯 눈을 가늘게 떴다. 이게 당신 무슨 짓을 한 거죠? 진실을 보여드리기 위해 함정을 팠어요.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해요. 그때 또 한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남편이었다. 그는 룸 안을 본 순간 숨을 삼켰다. 자리에 앉은 내연녀, 옆에 있는 그녀의 어머니, 그리고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자신의 아내. 그가 상상한 상견례는 이게 아니었다. 무슨 일이야? 당신 왜 여기 있어? 그제야 내연녀의 어머니가 이해하기 시작했다. 당황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잠깐, 이 남자랑 우리 애가 지금? 아내는 조용히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당신들을 위한 진실의 자료예요. 그 안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병원 진단서, 주민등록 초본, 과거 인터뷰 기사, 그리고 그들이 유포한 악의적 소문의 증거가 모두 정리돼 있었다. 지금 당신 딸은 제 남편의 아이를 가졌고 두 사람은 사촌 사이입니다. 내연녀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남편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리고 당신, 아내는 조용히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을 내연녀의 어머니 앞에 내밀었다. 40년 전 잃어버린 바로 이분이에요. 내연녀의 어머니는 사진을 보는 순간 입을 틀어막았다. 눈이 커지고 호흡이 거칠어졌다. 당신이 찾던 살아계세요. 지금 제 시어머니입니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다. 혼란, 공포, 수치심이 겹겹이 쌓여 침묵을 가득 채웠다. 아내는 테이블에 놓인 물컵을 들고 천천히 입을 적셨다. 이제는 눈물도 나지 않았다.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마음은 차분했다. 이것이 그녀가 준비한 무대였다. 거짓과 욕망으로 만든 비극을 진실이 어떻게 집어삼키는지를 보여주는 무대. 그녀는 마지막 말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 장에서 해야 할 말이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내연녀의 어머니는 얼굴을 감싸쥔 채 흐느끼기 시작했다. 손등 사이로 새어나온 울음은 감정을 억누르기 위한 게 아니었다. 그것은 충격, 자책, 수치가 한꺼번에 밀려든 무너지는 소리였다.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끌어안은 채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 울음이 비극의 정점은 아니었다. 남편은 여전히 입을 다문 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고 내연녀는 눈물조차 흘리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굳어 서 있었다. 남편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나도 몰랐어. 진짜 몰랐다고.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아내는 그를 향해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다. 몰랐다고? 아이를 만들었는데 그 말 한마디면 끝이라고 생각해. 그의 해명은 너무 늦었고 너무 가벼웠다. 그동안의 거짓말, 조작된 소문, 무너진 가족, 그리고 이 상견례라는 이름의 최후의 무대. 그 어떤 변명도 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었다. 내연녀는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시선을 옮겼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다. 마침내 한마디가 터져 나왔다.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 물음에는 두려움이, 죄책감이, 그리고 갈피를 못 잡는 혼란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아내는 그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았다. 그건 당신들의 몫이에요. 책임이라는 게 있다면 피가 아니라 선택으로 증명하세요. 내연녀의 어머니는 고개를 들고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거침없이 손을 들어 그의 뺨을 후려쳤다. 네가 인간이냐? 그 아이가 네 사촌이라는 거 알고 있었든 몰랐든 넌 사람 아니야. 남편은 맞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도망칠 수 있는 길은 이미 없었다. 정당화도 눈물도 회피도 불가능한 무게가 그 자리에 내려앉아 있었다. 아내는 봉투 하나를 꺼내 마지막으로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거기엔 이혼 서류와 함께 지금까지의 모든 자료가 담긴 USB가 함께 들어있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퍼뜨린 소문. 그건 내가 사법적으로 끝까지 책임 묻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에요. 악의적 파괴였어요.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당신들이 믿었던 혈연이 얼마나 더럽고 잔인할 수 있는지 오늘로 깨달았을 거예요. 아내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봤다. 그 어떤 애원도, 그 어떤 회복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듯 이제 곧 피보다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부패하는지 직접 보게 될 겁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를 떴다. 뒤에서 무너지는 울음소리, 부딪히는 의자, 도망치듯 나가는 기척이 들려왔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바깥의 햇빛은 여전히 밝았고 공기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호텔을 나서는 발걸음은 이상하리만큼 가벼웠다. 눈물은 없었다. 후회도 없었다. 뒤에서는 여전히 신랑이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더는 상관없었다. 그들 각자가 무너져야 할 운명을 마주하고 있었고 그 운명은 이제 아내의 책임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대로 집으로 향했다. 시어머니는 마당에서 화분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익숙했고 오래전부터 보아온 평범한 풍경 같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다. 아내는 조용히 다가가 인사했다. 다녀왔어요. 시어머니는 놀란 듯 그녀를 돌아보았고 이내 묻지도 않고 안아주었다. 무언의 위로, 무언의 고마움, 오래전 잃어버린 동생과 그 가족을 다시 품게 된 기이한 우연 속에서도 이 어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다. 그러니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도 될 이유가 생긴 셈이었다. 시누이는 방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언니, 괜찮아요? 응, 다 끝났어. 짧은 대답이었지만 시누이의 눈엔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듯한 빛이 담겼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탓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내는 미리 포장해둔 박스 안에 그의 옷과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했다. 서랍을 열고 칫솔을 버리고 옷장 한 칸을 비우는 일은 어쩌면 결혼 생활의 끝을 실감하는 가장 물리적인 작업이었다. 포장 박스 위에 보내지 않음이라 적은 쪽지를 붙였다. 그리고 현관 앞에 두었다. 그는 이 집에 다시는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들어오지 않아야 했다. 이 집은 이제 다시 정리되어야 할 공간이었고 쓰러졌던 가족의 중심을 회복해야 할 곳이었다.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는 서늘했지만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순간 폐가 정화되는 듯했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그간 썼던 기록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한 폴더에 담았다. 그 이름을 나의 마지막 참음이라 붙이고 압축해 저장했다. 남편의 이름도 그 여자의 얼굴도 이제 더는 기억에 둘 필요가 없었다. 휴대폰 메시지함도 모두 비웠다. 통화 기록 삭제, 사진 정리, SNS 비공개 전환. 모든 연결을 끊는다는 건 단지 손끝에 작업이 아니라 마음속 닿지 않았던 감정들까지도 정리해내는 일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말했다. 잘했어. 충분히 참았고 잘 끝냈어.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희생자도 아니었다. 무너진 집안의 방패도
타인의 거울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녀였다. 이제야 비로소 처음으로 문득 바깥에서 바람이 불었다. 낙엽 하나가 툭 창문을 스쳐 날아갔다. 그녀는 웃었다. 모든 게 사라졌고 모든 게 다시 시작될 수 있었다. 그 밤 오래된 집엔 평화가 내려앉았다. 그리고 다시 고요한 삶이 찾아들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